시기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데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그 방향이 있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네. 네. 그 지금 연설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연설문의 내용이 바로 이 취임사의 내용이었고, 취임사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날에 이 대선공약의 내용이었고, 또 그것의 기초는 작년 4월 그 11일에 있었던 총선 전에 국민들한테 내보였던 그 여성과 가족과 그런 그 여성과 가족과 국민 행복에 대한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사실은 그 박근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어서 계속 시종일관 그리고 좀 더 발전하고 확대시켜 나온 그런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여성가족부를 맡으라고 하시면서 주문을 하신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조 대변인 자신이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전문가였으니까 그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들이 좀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좀 펴달라, 좀 실천해달라. 이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민수위의 문화 여성분과 그 보고를 보지 않았냐, 어떻게 봤냐. 그래서 저는 여성 정책이 사실은 그게 여성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게 구체적으로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 전체 부처에 정말 여성이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전체 부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두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주문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고용률 70% 그리고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두 가지 숫자인데, 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젠더 이슈는 거의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까,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얼마나 양립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5월에 OECD에 가서 그 포럼의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고 또 총장하고 우리 현호석 부총리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느낀 건데요. OECD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사회,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바로 젠더 갭을 줄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OECD에서도 사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It's all about people 하면서 정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그 박근혜 정부의 국민 행복이 가장 우리 정부의 중심의 국정 기조가 돼야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OECD를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이제 예전까지는 어떤 여성 정책이나 젠더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이고 이데올로지컬한 그런 이슈였고, 굉장히 작은 부분에 이런 소사이어티에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이제 극진적인 그런 이슈였다면, 이제는 우리 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핵심 경제적인 이슈가 됐고, 바로 젠더 갭을 줄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와 어떤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 OECD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다녀온 아시아 개발은행이나 그리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이 젠더 이슈에 관해서 인풋을 해주는 월드뱅크에서나 다 국제개발 이슈에서도, 국제개발 분야에서도 너무나 젠더 이슈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여성가족부의 이 새 정부에서 들어서의 아주 늘어난 숙제는 어떤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의 그 임파워먼트하고, 또 대표성 문제에서의 유리천장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국정 과제가 한꺼번에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에 가거나 OECD에 가면은 이런 국제회의에 가면은 패널리스트들이 그럽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뭐 물어볼 거고 어떻게 이걸 진행할 거고 이런 세팅을 쭉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네 나라에 지금 젠더 갭이 어느 정도고 국제적으로는 등수가 어느 등수인지 자기가 아는데 어떻게 여성 대통령을 직접 뽑았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게다가 한중일은 정말 유교의 영향이 강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국민 직선으로 그것도 뭐 내가 책임제여서 당수가 뭐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선의 당수가 되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어떻게 여성 대통령을 뽑았는지 그런 나라에서 정말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그건 설명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다보스 포럼을 하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전 세계 135개국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 이제 고등교육을 받는 레이트, 경제활동 참가, 그 다음에 유사한 직종에서 일했을 때 임금격차가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각 기업에서 이 임원급들의 여성을 얼마나 많냐, 그리고 정치적인 그 대표성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다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135개국 중에 108등인데 107등은 아랍에미리트고 109등은 쿠웨이트입니다. 이런 나라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젠더 갭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관한 현 주소입니다. 경제활동 참가는 116이라 훨씬 떨어지고 임금격차, 또 관리직의 비율, 경제활동 그 참가율, 또 뭐 이런 교육, 정치적인 권한 뭐 이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권한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숫자나 이런 걸로 보면 이 등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딱 1년 여성이 재직했었다는 게 이 등수를 몇십 등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시니까 저는 뭐 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게 한 20등은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리더십으로 이 총리나 대통령으로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옛날에 그때만큼 성차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차가 사실은 등수가 얼마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이런 세 자릿수 등수는 아닌 나라인데 어떻게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런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좀 환기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하는데 이 전체 좌표에서 어디서 어떻게 병목이 있나, 그래서 어디를 먼저 이 병목을 해소해야 되나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쭉 좌표를 그려놨다면 우선 여성들이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일단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고용 상태가 유지되느냐, 그리고 일단 그 고용에서 경력 단절이 일어난 다음에는 재진입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유리천정이 없느냐, 대표성이 제대로 인정을 받느냐라는 이 네 가지의 평면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제 분야, 또 정치 분야에서의 어떤 그 젠더 이슈, 이 젠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20대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은 20대의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른 그런 결과, 그리고 또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약진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래서 20대의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실은 남성보다 0.3%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리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한 진입, 그리고 98년에 이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지면서 정말 여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 불평등과 기회의 등등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바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법적인 제도를 아주 스트릭트하게 만들어서 여성의 이 경제적인 진출이나 어떤 그 대표성을 확보하게 한 나라는 바로 이제 미국 쪽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럽은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타가시설, 육아시설을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한 근무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까, 이런 식으로 약간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는 약간 두 대륙의 여성 정책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럼 이런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리엔트리를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그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 여성가족부의 이제 부의 이니셔티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시죠? 우리나라의 그 20대의 여성분들의 모습입니다. 각종 외시 합격자의 35%, 여기 합쳐서 37명, 우리 60%가 여성이고 사법시험 거의 반으로 육박하죠. 제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 3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8명이 합격해서 역대 최고라고 그때 막 신문에 나고 그랬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 120명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였죠. 2년 전서 육사 여성 생도들 수석조 공군 이거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이제 일일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딱 보면은요. 20대는 여성들이 고용률이 요즘도 그럽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한 0.3% 차이가 나는데 30대가 되면은 남성 90% 이르는데 여성은 이제 54%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대에 들어섰을 때 이 고졸 여성과 대졸 여성들 쭉 그래프를 본다면은 고졸 여성들은 오히려 20, 30대보다는 40, 50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M자 커브지만 40, 50대 다시 한번 그 재진입을 할 수 있는데 대졸 여성일수록 한번 고용시장에서 탈락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그 정도의 그 퀄러티의 일과 그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 이 여성들, 그러니까 그 저학력의 여성들이 그냥 굉장히 단순한 노동을 하는 시장에는 40대, 50대에 많이 진입을 한다는 말이죠. 경력 단절이 왜 발생하냐? 이거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장시간의 근로관에 우리가 OECD에서 평균보다 25%가 많습니다. 한 500시간 정도 많은데 노동 생산성은 28등으로 최하위입니다. 보육 문제, 여성의 43.7%가 애 키우기 어려워서 일을 계속 못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 분담. 맞벌이의 경우에도 남편은 한 40분 일합니다. 30분? 35분? 그 다음에 비맞벌이는 한 40분 일하죠. 아내는 맞벌이의 경우에도 3시간을 넘게 일합니다. 비맞벌이 뭐 6시간 이상이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 아마 그 사모님들도 같이 일을 하시는 또 여기 계신 분들, 남편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아침에 준비하실 때 저는 30대 때 한참 애 키우고 바쁠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뭐 애들 뭐 이런 거 좀 챙겨갖고 놓고 그리고 저만 화장하고 준비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그걸 하고 나면은 남편은 딱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만 탁탁탁 묻히고 대강에 딱 물기 딱 닦고 나가면 출근할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아침도 먹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진짜 남자들 경쟁력 있다. 저렇게 잠도 많이 자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체력도 좋고 야 저렇게 경쟁력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당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남편이 아침마다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우리들은 나가는 준비만 해도 그렇게 힘이 든데 이 가사노동에 다른 직장을 다니는 남자 동료들보다 3시간을 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웹툰 작가 중에 미생이라는 만화를 보면은 정말 이 맞벌이 주부가 맞벌이를 하는 그런 애기 엄마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이 정말 척박한 삶을 사는지가 이게 절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게 다 우리나라의 30대부터 경력 단절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이 현상입니다. 지금 유연 근무 활용이 굉장히 저조하죠. 두 자릿수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이제 선진국의 거의 뭐 한 10분의 1 수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력 단절이 한번 정점으로 여성은 30대를 정점으로 한 200만 원 수준에서 이 월평균 임금이 떨어지고 남성은 한 40대, 50대에서 한 300만 원 수준의 평균 임금으로 정점을 찍고 떨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단절 정도가 전문가의 경우, 단순 노무의 경우보다 전문가가 단절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소득격차도 너무나 이거는 자명하겠죠. 국가적인 손실,
경력 단절로 인해 얼마 전에 이제 이게 계산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 LG경제연구원에서 경력 단절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의 GDP가 4.9%, 계절 여성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연단의 비용이 128조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30대 때 애를 이제 키우는데요. 저는 그래도 변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애를 맡긴 어린이집이라는 건 별로 제대로 있질 않았습니다. 학교 가기 한 1년 전에 보내는 유치원 정도가 이제 다였는데, 그래서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집에 아이 보는 아주머니를 제가 이제 모시고 일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래도 변호사였었기 때문에 그 아이 보는 아주머니의 그런 월급을 제가 충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정말 자기 월급 받아서 고스란히 아주머니 드린다라는 하소연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양쪽 부모님 오셔서 부모님 댁에 맡기고 출근하고 그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머님이 만약에 사고가 생기거나 집에 일이 생겨서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봐주시고, 저는 이제 회사에 와서 직업 속에서 전화번호를 아는 친구들한테 최근에 아줌마 구해봤던 직업 속에서 전화번호를 다 받습니다. 한 10개 이상 받아가지고 다 전화해서 어떤 아주머니 구하는데 우리 집은 뭐 애가 몇 명이고 몇 살이고 그러니까 좀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럼 이제 그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 대로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잡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 잡 인터뷰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로펌의 첫 번째 그 사법시험을 붙은 여자 변호사여서 이제 제가 가졌었던 늘 큰 부담은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일을 잘하면 앞으로 우리 사무실은 여자 변호사를 뽑을 거고, 내가 여기서 일을 못하면 여자 변호사 뽑았더니 노동력이 너무나 좀 기대 이하다. 그래서 안 뽑을 거다. 이런 생각에 여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자 선배들이 좀 신경 쓰이고 그러는 걸 없애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내가 아줌마 잡 인터뷰 한다고 이 아줌마들이 제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잡 인터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주머니들하고 바깥에 이제 커피숍에서 그 약속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다가 보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보냐면, 아주머니가 마음이 좋은 아주머니인가, 착한 아주머니인가를 보고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를 이제 모십니다. 모시면 저는 이제 좋아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생명부지 아주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친정어머니가 반찬해가지고 이제 오셔갖고 보는데 아이들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안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속이 상한데 아주머니한테 또 이런 거를 잘못하셨으니까 내일부터는 뭐 우리 집에 계시기 어렵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본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아주 돌려서 단복하게 해가지고 아주머니 우리하고는 인연이 안 닿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머니를 보내면서 우리 집에 한 달도 채 못 있다가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그 직장을 구하실 기간 동안에 이 월급을 제가 생각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그런 일을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알았던 신장염도 막 재발을 하고 그런 거를 쭉 겪어나니까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변호사를 좀 그만둘까 보다. 도저히 이거 애 키우고 이러는 거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이제 진짜 이거를 그만두고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딱 이제 있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딸을 둘을 낳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돼서 일하다가 애 키우려고 그만두고, 또 우리 딸들도 제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또 공부해가지고 대학 나와서 또 직장 갖고 일하다가 애 키우려고 그만두고, 또 얘네 또 딸들 우리 소녀들도 그러면 도대체 여성교육은 왜 시키나, 이런 아주 본질적인 그 질문에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그게 128조입니다. 한 사람을 대학을 졸업시키는 들어가는 돈이 4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4억이 넘는 돈을 다 그 비용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게 경제활동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나오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바로 연간 128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8조가 맞나 보면서 차에서 막 계산을 해봤더니 얼추 맞더라고요. 그 한 세대를 우리가 5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30대부터 30, 40, 50, 60대까지 했을 때 대학 졸업률이 한 80%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28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만약에 딸이 둘이 아니라 아들이 둘이었거나 그랬다면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저한테는 안 생겼을 수 있는데 딸을 둘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버티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또 그 순간을 버티고 그 순간을 버티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제 세대나 다 아마 그게 굉장히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크죠. 이 잠재 소득의 손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유달리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최근에 굉장히 여성의 실현제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여성의 그 고용률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유리천장 지수 같은 거는 일본 다음인 그런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을 따라잡아서 한 등수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일본이 그런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기업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대표기업에서도 이렇고 코스닥에서도 이렇고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3.5%, 8.5% 이렇게 된 게 비상임 이사 때문이라는 걸 아시죠? 사회이사 때문에 그래도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등기되지 않은 이사들로 여성을 이렇게 그래도 찾아서 넣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이 인원수를 대라 하면은 정말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게 바로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 하위인데 가장 유리천장 지수가 출세하기 힘든 나라라고 나왔는데 일본하고의 격차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여성들의 이런 경력단절 이런 거를 막아줘야 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계시는 이런 중견 남성 CEO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요새 시험으로 뽑으면 남자 뽑기가 어렵고 여성 직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 우리 조직이 이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지속성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판인데 무슨 여성부가 왜 있어야 되냐? 그리고 여성 정책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여성부분 다들하고 하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있어야 됩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20대가 그렇게 약진하지만 30대부터는 완전히 이 경력단절을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산 비슬개는 요 정도 이제 풀이 자라는 봄이 왔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은 이겁니다. 산 정상에는 지금 만년설이 녹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풀이 점점 자라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요. 너무너무 열심히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써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정말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 활용하지 않은 자원이 있죠. 바로 여성입니다. 우리가 제1의 한강의 기적은 정말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큰 누나가 가가지고 이 미신 공장에서 공제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남동생들 공부시켜서 대학 나와서 취직시키고 이렇게 하고 엄마들은 집에서 그 가사노동 아이 그냥 정말 헌신적으로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쓰지 않았던 자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고
그렇게 사장되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족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보면 그렇죠. 남성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40대, 50대 남성들의 가장 불행 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점점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40, 50대 남성 가장이 혼자 경제활동을 해서 이 가구를 모두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갖게 되시는 그런 부담과 굉장히 크실 텐데 이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말 선진국이 돼서 갈 때에는 이것이 남성 가장 혼자가 전 가구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여성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래서 함께 가구를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지 않고는 이 가족 단위에 있어서의 행복이나 가족 단위에 있어서의 가족을 영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그런 이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게 필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인증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을 하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높이 보낸다든지 직장 어린이집이 잘 돼 있다든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나 이런 걸 좀 많이 잘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인증을 줍니다. 근데 이제 2008년에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서 올해에는 500개까지 이제 늘리고 2017년에는 1000개로 늘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긴 했는데 이 인센티브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기업에게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 재정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모든 거를 이렇게 일가정 양립을 하는 걸 잘하는 회사에 줄 수 있는 그 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 싫다 그럽니다. 그거는 뭐 이 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다. 내가 이거 R&D를 지원하려고 R&D 잘하려고 하는 회사를 줘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일가정 양립을 하는 회사를 점수를 여기다 넣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우리부에서 하는 사업은 좀 빠졌으면 뭐 이런 눈치를 좀 제가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체 부처를 관통하면서 어떻게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 하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은행에서 옛날에 일하다가 이제 그 거래소 공시사항을 쭉 넣으면서 은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채권자들한테 알 수 있게, 투자자들한테 알 수 있게 내보낼 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실, 그리고 이만큼 그 근로자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공시제도를 이렇게 쫙 공개하게 하면 일반 언론에서도 우리 뭐 대학 경쟁률 쭉 순위 매기듯이 쭉 순위를 매겨서 뭐 인더스트리별로 아니면 회사 규모별로 쭉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시제도를 좀 넣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융위 금감원을 설득을 해서 인증받은 사실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원하면 우리 기업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공개할 수 있게 그런 이제 항목을 서식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도와주는 가족 친화 경영이 투자자들한테 왜 필요하냐? 투자자가 그게 자기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이랑 금감원이 저한테 질의했던 문제인데 제가 가족 친화 기업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그 CEO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스의 부자영 회장님이 굉장히 거기에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다른 부처나 회사를 설득을 하려면 가족 친화 기업이 됐을 때랑 되지 않았을 때 뭐가 좋아졌는지 대량적으로 숫자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여가부에서 가족 친화 기업을 인증받기 전에는 입사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인증받고 난 다음 해에 1000대1이 됐다 갑자기. 그래서 입사 지원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너네가 지원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다는 걸 보니까 이 회사는 회사만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도 생각하는 회사구나 라는 그냥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대거 그렇게 10배나 되는 지원율을 높였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 회장님은 본인이 왜 이걸 하느냐, 회사가 돈 들어가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 직원들의 데디케이션이 정말 장난이 아니게 높아진다는 거였습니다. 헌신과 또 창의력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회사가 비용으로 환산하겠느냐. 우리가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이거 하느라고 40억 더 들어갔는데 이거는 비용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기업은 쥐어짤 수 있는 데를 쥐어짰다.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더 기업이 성장하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 바로 다른 차원은 직원 개개인의 창의력을 폭발시켜주고 직원 개개인이 그냥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환경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환경은 바로 직원들이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회사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본인이 이 외국 기업에 한 30년 이상 일하시면서 체득을 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와서 하신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런 그 제도를 도입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반대하는 임원들을 잘라내시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도대체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임원들이 많으셔갖고 1년에 본인이 인사를 해야 되는 임원의 20%는 이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자르는 거를 5년 했더니 이제 약간 반대가 없이 하자는 대로 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OECD를 제가 출장을 가기 전에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서 출장을 갔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OECD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관리자나 여성의 임원이 몇 %나 되는지 그 회사가 거래 공시를 할 때 공시하게 하라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거를 그 회의에서 강명회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사무총장의 말이 그 다른 어떤 인센티브보다 피어 프레셔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가 줄 수 있는 그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경쟁하게 만들지 하는 시스템을 더 많이 강구하라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요. 직장 어린이집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있을 텐데, 이 엄마들의 경우에는 내가 집 근처에 좋은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직장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그런 옵션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 가족부 장관 됐다고 하니까 문자가 많이 왔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문자가 기업을 하시는 그 CEO 선배들이 내가 직장 어린이집 만들려고 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보육수당을 주고 말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처 직원들한테 이거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 복지부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다른 부에서 뭐 해야 되는지 쭉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제가 이걸 이제 우리 기재부 장관하고 조원동 경제수석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재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무상보육이 사실은 어린이집에만 집중되는 것보다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고, 그거하고 딱 맞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그 지을 때 여러 가지 건물 신축할 때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시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빌딩에 좋은 공간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어도 야외 놀이터가 없으면 어린이집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무교동이나 이런 중구, 종로구 이런 데서 야외 그 놀이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못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50명 정원 이상이 되면 야외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SK도 49명이에요, 정원이.
그리고 2층에 이렇게 해놓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런 공간을 해놓고 아이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이 공원에 나가서 이제 야외 그 수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없앴어요. 5개 놀이터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그 대신에 그 실내에 어느 정도 공간에 그런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5개에서 학습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일주일에 넣도록 해서 이 5개 놀이터를 사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회사에서 정원을 늘릴 수가 있게 됐어요. SK도 이제 정원 49명에서 늘릴 수 있다고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만들기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만들 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정경련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해서 중소기업 어떤 그 상생의 일종으로 중소기업의 산단에 이 직장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높은 게 그 한 사람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그 노동시간이 높은 것도 상당히 큰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질이 좋은 정규직과 같으면서 정규직 종이자랑 같으면서 일하는 시간만큼만 덜 받는 그런 그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저희가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CJ는 리턴십, 그래서 경력이 자기 회사에 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다시 모아서 시간제 일자리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팀장이 되면은 팀장이나 부팀장이 되면은 다 풀타임으로만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제한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계속 훈련받고는 팀장이 못 되고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타벅스에서 일했던 여성들 중에 다시 지원을 받아서 부팀장은 이 시간제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꿔서 부팀장을 지금 쭉 리크루트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 분야마다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인재,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기재부하고 고용부하고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회사마다 아니면 인더스트리마다 이런 시간제 일자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한 사람당 이런 혜택이 지금 정부에서 주어진다라는 거를 좀 개별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엔트리인데요. 리스타트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새 센터를 만들어서 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훈련하고 또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일단 좀 그 단순 노무직을 많이 이제까지는 그 기본형에 치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여성의 창업, 그다음에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기업의 수요를 먼저 좀 그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서 이 고학력 여성들을 거기에 맞는 그 전문가들을 찾아서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 취직시키는, 그래서 약간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지금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립 지원하는 그런 그 형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새 센터를 좀 분화하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여성을 50% 할당해라, 40% 할당해라라는 법을 만드는데 그건 적당하지가 않고 자율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번 정부 5년 동안에 체근을 해보자라는 그 뜻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목표치를 딱 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원회도 각 그 부처마다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그 900개 이상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쭉 이제 플랜을 냈고 안행부는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마다 이 1년마다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을 냈습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각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걸 이제 1년마다 지금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시겠지만 엄마들이 하는 게 맨날 그런 거잖아요. 너 뭐 이거 했니? 그다음에 너 이거 잘해라. 그래서 늘 엄마가 좀 체근을 하면 애들이 잘하고 엄마가 약간 넋놓고 있으면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정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각 부처마다 전체 900개의 그 위원회를 보고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찾아가지고 한 달 전에 쭉 그거를 뽑아서 각 부처마다 그 부처에 이 위원회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사실은 여성의 비율이 이랬습니다. 근데 여성이 몇 명이 되면 40%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성의 어떤 그 추천, 그 여성인재 풀이 없으면 저희가 그 수배해서 여성인재 풀에서 추천을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최근을 했어요. 정말 최근을 하고 계획도 이렇게 몇 년 어떻게 하실 건지 다 내라 그랬더니 정말 2017년에 40.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의 그 담당 과장이 저한테 와서 하니까 되더라 이러면서 정말 들들들 이렇게 볶는 심정으로 최근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정부 내내 우리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이 최근을 하면서 이 품이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될지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성 인재 풀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에서 여성 인재를 좀 발굴해서 DB를 만들어서 좀 멘토링과 네트워크하고 인재 교육을 해서 중간 관리자가 핵심 리더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거버넌스인데요. 여성 정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산실에서 일했던 정부 예산 전문가가 좀 우리 부처에 와가지고 각 부처마다 여기서 인터벤션을 하면 여기서 개입을 하면 요 정책에는 요것만 잘하면 이렇게 여성의 일자리가 생기고 여성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거를 다 이제 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좀 이렇게 그런 분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부처가 다른 부처에 그냥 추상적으로 이거 좀 해오세요, 이거 좀 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귀 부처의 이 사업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이만큼 여성 일자리가 늘어났다 라는 거를 제가 좀 찍어주고 싶은데 그 전문가들을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경제장관회의에 가서 경제장관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에 거기에 바로 거기서 규제 완화해서 대규모 공장을 짓게 해주실 거면 거기에 직장 어린이집을 꼭 넣어달라.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빌트인으로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국토부 장관께서 행복주택에 대한 쭉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행복주택을 지을 때 보육시설은 물론 해야 되지만 게다가 거기다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 OA 시스템을 다 넣어준 그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옆에 있는 보육시설이 딸린 그걸 꼭 넣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거를 개입할 수 있게 굉장히 요긴합니다. 여기 가서 이제 옆에서 얘기하다 보면 선배 이거 좀 하면 이거 어때요? 이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때 굉장히 의기투합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이렇게 다 지금 이거는 우리 여성 일자리 지원 추진단으로 TF로 정말 기업마다 산업마다 이렇게 각계격파를 해서 구체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우리가 좀 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초상적인 거라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통합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이 안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 그다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이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해서 이 통합 웹사이트로 저희가 웹사이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이 테이블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과 홍보.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다문화를 잘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거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 청소년의 가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이런 거를 1년에 딱 이 4가지 테마를 4차례 집중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이 교육 자료나 홍보 자료를 여러 가지 이런 그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 딜리버리, 전달이 되게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공중에 띄우는 게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SK, KT 그 통신사, 두 통신사의 고객수로 합하면 5천만이 넘습니다. 그 통신사가 예를 들어 청구서를 내보내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내보내주는 거 지금 이제 그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기업의 사고협회도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같이 MOU를 맺는 기업들은 다 그 기업들의 직원과 고객한테 이런 일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로 지금 약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 금융기관, 모니터, 그다음에 이제 청구서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한 번 이상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한 번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중요한 게 굉장히 취약계층을 돌보는 겁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가출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조선 가정 다 저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는 일반 복지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계층을 빨리 탈출시키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수준에서 빨리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정말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취약계층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자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라는 약간 특수복지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한 명이 학생 100명, 200명이 인솔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업 중단한 청소년은 어른 한 명이 맥시멈으로 3명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면 한 4층 건물에 아이들 숙식시설 뭐 다 있고 공부하는 시설, 뭐 활동하는 시설 다 있고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의 어른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얘네들을 돌보지 않으면 얘네들을 관리하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취약계층을 보는 데는 너무나 우리의 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그런데 정부 재정이 늘 이 취약계층한테는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 후순위로 자꾸 재정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100% 재정으로만 할 수 없고 정말 민간이 해야 되는 사회공헌 사업이랑 잘 매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에 가서 아주 절실하게 든 생각이고 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회공헌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회사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라고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부처가 나서서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떤 기관이 이 일을 정말 잘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과 이런 아주 긴급성이 잘 맞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해서 받는 수업료를 100% 제가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느 날 강연한 걸 어느 기관에 보냈다는 거를 하지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연평도 필름 만드는 데도 도네이션하고 미혼모 시설도 도네이션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제가 이 강의는 어디에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제가 그냥 매칭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도네이션을 할 것은 뭐냐면 이 버스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거리에서 가출을 해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아웃리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얘네들을 포섭을 해서 얘네들을 약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저기 나가가지고 도대체 가출한 애들은 어떻게 알 거며 얘네들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와서 잠을 재운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 버스 한 대에 청소년 상담사 이 전문가들이 한 대여섯 명이 타가지고 매일매일 밤에 한 8시부터 새벽에 한 2시까지를 이 연대, 홍대 앞, 그다음에 동대문시장 어디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배회하는 그쪽에를 간답니다. 이 노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요일마다. 그래서 가면은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뭐 비디오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라면도 끓여 먹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그 상담사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봐갖고 이제 어떤 애들끼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네한테 너네 뭐 어떻게 왔니? 뭐 쇼핑 왔니? 뭐 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저도 그래서 이렇게 딱 같이 이제 갔는데 어떤 상담사가 쟤네들도 좀 약간 그 집을 나온 애들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했더니 사실은 뭐 어느 지방에서 수학여행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자유시간을 줘서 여기 구경 온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그래 재밌게 놀아라 하고 끝났는데 다른 애들은 보니까 정말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시키면은 애들이 그냥 줄줄줄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않니? 뭐 라면 먹을래? 뭐 과자 먹을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집을 나와서 배회를 몇 시간을 몇 날을 배회를 하는 애들이라 그런 제안을 들으면 선뜻 와서 네 뭐 그러면서 와서 과자 먹고 라면 먹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과자 먹고 라면 먹으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핸드폰을 따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우리 여기 뭐 목요일마다 오는데 너 계속 뭐 목요일에 이 근처에 있으면 와봐. 와가지고 뭐 이런 게임도 하고 잠깐 쉬다 가고 뭐 밥도 먹고 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확보한 핸드폰으로 가끔 얘네들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 너 잘 지내냐? 우리 뭐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너 그날 여기 와갖고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애들한테 문자로 계속 얘네들을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자살을 하는 애들이 청소년 상담전화의 상담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살하기 직전에 이런 문자 하나 쭉 보내서 너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이 문자 하나로 이 시도를 접고 하는 일이 정말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갔었던 그 여우별이라는 그런 거기다가 일시쉼터에다가 도네이션을 할 건데 이 버스 하나를 1년을 유지하는데 이 버스비는 8천만 원이고 그 인건비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이 이 버스 하나를 움직이는데 이 버스 하나가 1년에 3,000명의 청소년을 이렇게 그 거리 상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이 버스가 지금 6대인데 그럼 12억인데 6대가 18,000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학업 중단한 청소년이 지금 그 통계 크로스 체크 해보니까 28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출한 청소년이 저희가 이거는 가출한 청소년은 이 통계가 없는데 신고를 한 사람은 한 29,000명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산해본 바로는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도 안 되는 인원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범죄율이 3분의 1이 높고 그리고 고졸 출신이 대졸 출신보다 월급이 75% 정도 되고 고졸도 안 되는 중졸 출신은 거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보면 우리가 이런 그 노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청소년들을 정말 조기에 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했을 그 시기에 돈을 조금 들여서 관리를 한다면 정말 평생 정말 취약계층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정말 더 큰 복지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계층을 많이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량적으로라도 접근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게 저희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이 예산과의 전쟁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의 이런 이 토론과 고변을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제 이 강연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